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 뉴스L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 전에 속보 내용 먼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총파업 하루를 앞두고 삼성전자 노조 측과 사측 최후 조정 협의를 거쳤는데요. 그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최후 결렬됐다는 내용인데요. 따라서 삼성전자 노조는 내일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지연된 점이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는데요. 최승호 노조위원장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단을 사측이 내리지 못해서 조정이 종료됐다라고 노조 측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측에서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노조가 요구해왔던 성과급 내용을 대부분 수용해 줬다. 하지만 노조 측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부까지 보상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과도한 요청이라고 판단해서 여기에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대화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조정 협상이었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내일 총파업이 예정대로 강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글쎄요, 오늘까지 혹시 또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가 전문가와 상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내일은 드디어 6.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본선거 전부터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후보들, 내일부터는요, 이제 상대 후보에 대한 공세를 더 바짝 쥐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한 서울시장 선거. 서울에서는 조금 전에 정원호, 오세훈 후보가 같은 장소에서 나란히, 그러니까 2시간 차이로 순차 토론에 나섰습니다. 시간은 달랐지만 두 후보 간의 공방은 여전히 첨예했습니다. 먼저 토론회에 참석했던 오세훈 후보, 최근에 불거진 GTX 철근 누락 의혹과 관련해서 안전 불감증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당장 공사를 중지시킬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기술적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체 구간 몇십 미터를 다 철판을 대자 그러면 몇 배로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안전 불감증이다 이래요. 어디에 안전 불감증이 있습니까? 잠시 후에 정원호 후보 오면 그 얘기를 또 반복할 것 같아서 미리 반박하겠습니다. 스크린 도어를 제가 3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난색을 표하는데도 밀어붙여서 스크린 도어 이거는 인명과 관계된 일이다 해서 4년 내에 완성해서 지금 전 세계 지하철 중에 가장 안전한 지하철이 됐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오세훈 후보는 스크린도어 설치를 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지하철을 내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안전 불감증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전에 있었던 관훈 토론이요, 두 후보가 마주 앉아서 하는 토론이 아니었고 시간차가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먼저 했고 2시간 후에 이 정원호 후보가 또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각축을 벌이진 못했지만 최근의 논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지금 반박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토론회를 하면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일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네. 저는 잘못은 정원호 후보에게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오세훈 시장한테 도전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본인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의문점이나 의구심을 그 앞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이게 상호 토론이 돼야 네. 진정한 토론이고, 딱 우열을 가리기가 너무 좋은데 유권자 입장에서 네. 그게 없이 따로따로 토론회를 연다? 이거는 정상적인 토론회는 아니죠. 예, 그리고 결국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세훈 대 정원호, 정원호 대 오세훈이라고 하는 인물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예, 정책도 정책이지만은 네.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결국 정원호 후보는 서울시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안, 디테일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보니까 또 이제 과거 주폭 논란이라든지 네. 정말 예상치 못한 이런 악재가 겹치면서
토론을 점점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는 하지만 네. 그래도 토론을 통해서 풀어가야죠. 일단 오세훈 후보는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문제 또 하나 있죠. 극우와 군사주의의 상징이라고 비판을 여당에서 하고 있죠. 감사의 정원,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이 감사의 정원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도 협의를 했고 국가건축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여론조사를 주도했습니다. 거기서 68%의 찬성률이 나왔습니다. 8개 정도의 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나가 선정됐는데 지금의 작품이 선정된 것입니다. 서울시가 지금의 작품을 그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부심이 정말 벅차오르는 뿜뿜하는 그런 공간을 여기에 왜 극우가 들어가고 왜 구애용이 들어갑니까? 민주당이 주도했던 여론조사에서도 조차 과반 이상의 찬성률이 나왔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전문가들까지 참여해서 지금의 이 감사의 정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만들었다는 건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자, 이후에 2시간 후에 오세훈 후보 다음 순서로 진행된 정원호 후보의 토론에서는요. 오세훈 후보의 이 세운 4구역 고층 개발과 관련해서 정원호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서울시에서 그거를 그냥 뭉개고 있었던 겁니다. 충분히 개발도 하면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걸 정치 쟁점으로 화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좀 끌어졌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유산청장하고 우연히 만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빠르게 속도가 나야 된다라는 이 의견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자, 정원호 후보는 개발과 문화 보존 두 가지 모두 충분히 동시에 가능한 일인데 서울시가 유네스코의 영향평가 요구도 무시한 채 정쟁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정원호 후보의 음주폭행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어떻게 답했을까요? 글쎄요. 일단 정 후보는 5.18과 관련된 의견 충돌로 벌어진 사건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관훈 토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뭐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게 있을까요? 네. 그 당시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고 거기에서 뭐 5.18이라는 게 없다라고 뭐 지적들을 하시는데 네. 정치 이야기 등이라고 이미 나와 있죠. 정치 이야기로 인한 다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고 그 당시 수많은 언론들이 취재를 했습니다. 수많은 언론들이 취재를 해서 보도가 났을 때 다 6.27 지방선거와 5.18 관련 이야기를 하다 다퉜다라고 보도까지 됐어요. 그럼 뭘 더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구의의 속기록 하나 갖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정말 문제 제기했고 근거가 있고 뭔가 파볼 게 있으면은 당시 보수 언론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시 민자당 정권이었습니다. 당시 야당 구청장의 비서가 그런 일을 만약에 일으켰다면은 가만히 두지 않았을 텐데 한 건도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보도된 행태와 그리고 판결문으로 봤을 때 더 문제 삼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걸 물고 늘어지니까 이건 뭐 악질적인 네거티브다. 정원호 후보도 계속해서 뭐 기사나 판결문으로 가름하겠다고 간략하게 대답을 하는 이유는 네. 이거에 대해서 계속 길게 답변을 할수록 이 프레임에 빠질 뿐입니다. 다시는 다른 프레임으로 지금 사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 시정에 대한 평가로 치러져야 됩니다. 오세훈이 지금 벌써 오세훈 후보가 5번째 서울시장 도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인이 뭐 스크린도어 얘기를 하셨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GTX A 관련된 사업 거기에서의 안전불감증을 이야기하고 네. 한강버스 안전불감증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스크린도어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다른 걸로 말을 돌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런데 그 폭행 논란과 관련해서 개혁신당에서 추가 주장을 또 어제 내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에 심신미약 이 부분을 주장했던 부분을 개혁신당 측에서 또 주장을 했었는데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또 정원호 후보가 그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심신미약을 주장은 했지만 내가 기억상실로 그거를 기억 못한다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건가요? 5.18 때문에 싸웠다라는 그
이야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판결문에 이제 심신장애를 주장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심신장애는 당시 이제 술이 많이 취했던 상태인 걸 말하는 건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아닌가요? 꼭 그럴 수는 없죠. 기억은 나더라도, 그러니까 뭐 술 마셨다고 해서 사람이 다 기억 안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기억은 나더라도 이제 제대로 된 의사 판단이라든가 행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맨정신일 때랑은 좀 다른, 그러니까 실수를 하거나 부주의한 행동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아마 그 점을 얘기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마치 지금 이 개혁신당 측에서는 뭐 거기에 무슨 장량강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사과나 화해를 한 적이 바른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장량강경은 말 그대로 사실 판사가 사과를 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꼭 그거를 강경할지 안 할지는 판사가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네. 정원호 후보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마치 그거를 아전인숙적으로 계속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또 사과나 용서는 판결문이 나온 이후에 받았다면 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어쨌든 이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대변인님? 근데 이제 판결문에 보면은 심신장애를 정원호 후보 측에서 주장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인데, 이것은 술을 마시고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31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도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5.18 때문에 싸웠다라는 형태로 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심신장애를 주장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술을 마셨지만 그래도 정신이 있었던 상태가 아니냐라는 형태로 국민들께서는 이해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31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개혁신당 측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다라고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판결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양형 이유예요. 그리고 지금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본인은 사과를 받은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주폭 사건에 있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가 본인의 입맛에 맞게 거짓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선거 때는 저희가 형평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니까요. 오세훈 후보 관련해서 아까 인터뷰가 2개 나갔죠. 정원호 후보도 그러면 하나를 더 저희가 들려드려야 되겠습니다. 편집이 이제 막 끝났다고 하네요. 아까 내용을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31년 전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판결문과 또 그 당시 기자분들께서 취재해서 쓴 기사,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그 당시에 취재했던 언론인이 그 SNS에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 판단에 대한 글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명백한 일인데 이거를 선거에 악용하고 있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바로 잡아줘야 된다. 자, 오늘 관훈 클럽 초청 토론회는 시간차를 두고 따로따로 이제 관훈 클럽 멤버들이 모여서 질문을 던진 거였거든요. 법정 토론이 이제 한 번 남았죠. 한 번 있죠, 이제? 한 번 실시되는 겁니다. 네. 자, 그때 되면은 이제 두 후보가 마주 앉아서 아마 이 논란에 대해서 직접 공방을 벌이겠네요. 두 후보가 마주 앉지 않고 3당의 그렇겠죠. 김종철 네네. 후보까지 네네. 오니까요.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추가적인 토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그 관훈 토론 목소리를 보셨습니다만 언론인들도 매섭거든요. 언론인분들의 이런 매서운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오세훈 캠프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는 네거티브가 너무 악질적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물건으로 지고 정책 토론, 그 서울 시민들께 서울의 비전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토론이 아니라 사실상 신변잡기식 그리고 아타도어식 이런 토론회가 이어진다면은 서울 보는 그 유권자들조차도 눈살을 찌푸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세훈 캠프에서 그 정말 정중하게 정책 토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해왔다면은 토론을 더 못할 이유는 없겠죠. 네. 하지만 너무 악질적인 네거티브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그 토론에만 임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서울시장 선거는 양측의 공방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고발까지 난무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 왜일까요?
여론조사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죠. 정원호 후보가요 40%, 오세훈 후보가 37%로 나타났습니다. 정원호 후보 말대로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빈틈을 보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분위기가 무르익기 전, 한 달 전 상황과 비교를 할 경우에는 진짜로 굉장히 각박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정도 되면 초접전이죠. 네. 선거 초기에는 사실 오세훈 시장 후보가 상당히 지금 밀리는 네.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만은 시간이 갈수록 좁혀지고 있는 양상이에요. 근데 서울시장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1,000만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네. 엄청나게 큰 그 자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됐든 정책이 됐든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과거에 오세훈 시장은 그것을 4번에 걸쳐서 검증을 많이 받았어요. 네. 굉장히 억울한 일도 많았죠. 뭐 생태탕 같은 거 전혀 근거도 없는 그런 일 가지고도 그 마타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도 이제 서울시장에 도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은 인성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서울시 정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서울시를 대표하는 대표 주자 아닙니까? 네. 그리고 생각이 안 난다. 30년 전 일이다. 기억이 안 나는 상태에서 시민과 경찰에 대해서 폭행을 했다면 그거 자체는 큰 문제입니다. 네. 예, 그건 누가 보더라도요.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은 물론 오세훈 시장 캠프에서도 다른 문제를 가지고도 많이 이제 토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초접전 양상까지 올라온 데는 결국 당에 대해서 특히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거리를 좀 두면서 중도 확장으로의 노력을 많이 한 것이 이렇게 좀 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렇게 격차가 좁혀진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뭐 이 다선 후보의 저력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글쎄요. 뭐 때문일까요? 이제 종합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부동산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네. 지역이죠. 근데 이제 사실 주택값이 계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도 있고 그나마 네. 그래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 이제 정책으로 많이 좀 눌러놓은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뭐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서울 선거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 뭐 정원호 후보가 워낙 성동구청장 3선을 하면서 뭐 성수라든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성과로 인한 개인기로 저는 상당히 올라갔다고 보이고요. 네. 특히 뭐 지금 정부와 이제 합을 맞출 수 있는 정원 후보가 될지 아니면 지금 5선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저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결국 서울시장 선거는 박빙의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텃밭을 지켜야 하는 국민의힘과 변화를 외치는 민주당의 부산시장 선거도요. 갈수록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재수, 박형준 두 후보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네거티브가 적은 정책 위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또 신경전은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부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잠깐 그리고- 10초만 얘기할게요. 예, 예. 우리 부산 시민들은 자존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구걸해서 뭘 가져오지 않습니다. 구글이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구글로 표현하시면 오히려 우리 부산 시민들 대단히 모욕적이다. 다시 한번 거짓말을 말씀을 용서해서는 안 드리지만 되는 것입니다.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주도권 토론 아닙니까, 후보님? 전재수 의원이 10년간 하면서 자신의 머리로 만든 새로운 사업이 없어요. 북구에. 아무 한 일이 없는데 전재수가 북구에서 민주당 의원으로서 유일하게 삼선 의원을 했다. 북구 주민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북구 주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예, 또 아니 제가- 후보님 사과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예요. 제가 주도권이니까 사과하십시오. 자, 굉장히 신경전이 뜨거웠죠. 자, 그런데요. 전재수 후보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돼서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다름 아닌 갑질 의혹인데요. 전재수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에 근무했다는 한 비서관이 전재수 후보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주말 밤낮 구분 없이 전재수 후보의 지시를 따라야만 했고 또 모욕적인 말도 수도 없이 들어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노비처럼 부렸다
뭐 이런 주장을 했네요. 그렇죠. 제보자는 6급 비서관으로 전재수 의원실에서 근무를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퇴근 후 그리고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는 개인적인 시간들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전재수 의원이 본인이 그 국회의원 전재수라고 되어 있는 조기를 보내는 것을 장례식장으로 그 배달을 시키는 것들을 계속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차례는 이 조기를 그 상갓집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오지 못한 경우가 있었나 봐요. 네. 그때 전재수 의원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너는 뭐 하는 인간이냐 이런 형태로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들도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한 8개월 만에 한 일방적 해고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6급 비서관 출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이렇게 모멸적인 인사들을 했었고 굉장히 강압적인 모습들을 보였는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재수 의원실에서 PC를 파쇄했었던 이 의혹들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는 24살의 청년 인턴 비서관도 뭐 전과가 생길 수도 있는 이런 위기지만 결국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후보가 결정이 되니까 바로 다음 날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해버린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과연 비서진들만의 그 결정이었겠느냐. 본인이 네. 그동안에 봐왔었던 전재수라는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뭔가 그 억압적인 발언이라든지 행동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지금 수사라든지 그리고 전재수 의원의 반응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전재수 후보가 오늘 곧장 해명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상대방이 험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요. 예. 당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 지금 문제 제기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요? 기억이 나세요? 예, 기억은 납니다. 제가 뭐 일일이 대응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대단히 분위기가 좋고 예. 대단히 아주 자유로운 방으로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예. 그거 뭐 또 다른 의원 보좌관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다 알 수 있는 이야기고. 전재수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갑질이라니 무슨 말이냐.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험한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다. 일방적인 주장이다. 라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군요. 전재수 의원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분위기는 보좌진들이 가장 잘 압니다. 네. 우리 당에서 뭐 작년에 뭐 굳이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네. 장관 후보자로 됐던 분들의 이런 갑질 의혹들이 많았고 그 당시엔 터졌을 때 그 국회 분위기는 뭐였냐면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네. 소문이 이미 다 쫙 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재수 의원실은 오히려 안 좋은 소문이 아니라 좋은 소문이 나 있던 보좌진 그 의원실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도 저도 국회 지금 보좌진한테 물어보면은 이거 뭐 전혀 사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네. 조기 설치요. 그러니까 조기 설치와 관련돼서는 만약에 조기 설치와 관련돼서 정말 퇴근한 이후에 아니면 공휴일에 조기 설치를 명령하는 것이 전달하는 것이 이게 산업이다. 그럼 국회의원 300명 전부 산업이 부리고 있는 겁니다. 아, 통상 하는 겁니까?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 당연한 겁니다.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면은 당연히 그런 조기나 이런 설치에 대해서 제가 안 하는 사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본인이 말하는 거는 이거를 회수해오지 못한 거에 대해서 모욕적 언사를 들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게 숱하게 반복되고 정말 있었다면은 네. 다른 부자들의 폭로처럼 그런 증거나 하나는 남겨놓은 게 없을까요? 저는 너무 일방적인 네. 주장을 통해서 전재수 의원의 그런 평소의 행태나 이런 것들을 너무 먹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너무 사적 감정에 의한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 이거를 사실처럼 보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삼선 의원을 하신 김영우 전 의원님 나와 계시니까 지금 이러잖아요. 아니 퇴근 이후에 또는 휴일날 조기 보내는 거 국회의원 300명 다 하는 통상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조기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방마다 달라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서울에서 그 상을 당한 분들한테는 사실 못 보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예, 제가 뭐 직접 가거나 했고 지역에서는 주로 전재수 의원도 부산 지역구였잖아요. 지역에서는 지역의 사무국장이나 네. 아니면 청년부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하죠. 그것도 굉장히 좀 공손하게 부탁을 하죠. 네. 혹시 상을 당했는데 이거 좀 하실 수 있나.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해주시고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사무국장 네. 또 청년부장 아니면 어떤 때는 제 친구들이 네. 이렇게 했었죠. 굉장히 그 조기 갔다가 조기 그 전달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네. 예, 이거는 예정된 일정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300명 국회의원이 다 조기 저렇게 비서관들 뭐 보좌진들이 하지는 않는데요. 지역에서는. 전적 알겠습니다. 예. 뭐 그만큼 통상적이다,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설명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전에 전재수 후보가 본인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방이다 주장을 했죠. 그런데 또 전재수 후보는요, 박형준 후보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후보 측에서 법적 조치까지 나섰는데요. 어떤 의혹을 주장했는지 들어보시죠. 박형준 후보님의 사모님이 운영하시는 화랑만 부산이 다 어려운데 어떻게 화랑만 매출이 무려 4배가 됐습니다. 50억에서 200억으로. 매출 200억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일으킨 겁니다. 부산 경제에 엄청나게 기여를 한 겁니다. 후보님, 그 흥분하지 마시고요. 흥분하게 됐잖아요. 네거티브를 지금 후보가 하고 계신 거예요. 전재수 후보가 박형준 후보의 가족과 관련해서 근거 제시도 못할 의혹을 제기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근거 없이 후보자의 가족까지 공격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악의적이다, 뭐 이런 주장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박형준 후보의 배우자께서 하시는 화랑은 원래 부산에서 거의 뭐 넘버원으로 꼽히는 큰 화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매출이 최근 해외로 나가면서 뭐 200억까지 갔다라고 하는데 전재수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시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매출을 부풀린 것이 아니냐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재수 후보가 마음이 참 급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동안에 부산 쪽 그리고 서울 쪽에서는 네거티브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민주당 발로 국민의힘 후보들을 네거티브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본인들이 곧 뒤집히겠다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행동이 아닌가. 저런 형태로 무작위적인 네거티브를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좋지 않을 네.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토론회 할 때는 정책 토론을 해서 참 좋았는데 말입니다. 토론회 말고는 양측이 다 의혹 제기를 하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어느 한쪽만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상호 비방이 지금 도를 좀 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만큼 선거가 치열해지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자, 이번에는 또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딘지. 부산 북갑 얘기입니다. 하정우 후보,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 모두 주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연일 지역 곳곳을 누비면서 스킨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시죠. 시민분이 신호대기 하는 사이에 주신 음료수입니다. 정말 맛있게 먹고 주민분들 만나고 있는데 출근 시간대 그리고 퇴근 시간대 이렇게 신호체계도 AI로 최적화를 하면은 상당히 많이 완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합시다. 진짜 우리가 방시 돼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응원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알겠죠? 확실히 하겠습니다. 인물들 얼굴들 봐. 옛날에는 옆에서 알아준 사람인데. 확실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게 오늘 우리 밥 첫 끼예요. 이기고 나서 밥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제가 분식 진짜 좋아하는데. 살이 빠졌어요. 얼마나 시달리고 다니는 즐겁게 이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오늘도 손 안 씻고 있는데. 제가 워낙 치열해서 매일매일 발표되는 여론조사에 저도 모르게 관심이 많이 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입니다. 부산 북갑 지지도 조사에서 하정우 후보가 40.4%,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20.9%,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32.7%로 나타났습니다. 단일화를 전제로 한 양자 대결,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데 자꾸 이걸 들여다보게 되네요. 가상 양자 대결입니다. 하정우 후보와 박민식 후보 1대1 대결에서는 47.2 대 29.6으로 나타났고요. 한동훈 후보와 1대1로 겨룰 경우 41.8 대 40%. 거의 같다고 봐야 되겠죠? 자, 1.8%포인트 차면은 이건 뭐 그냥 통계적으로는 같다고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언제 이렇게 됐나요? 사실 이런 양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뭐 박민식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박민식 후보로 단일화했을 경우에 그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표심이 이제 모두 다 박문식 후보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정 후보한테도 상당히 가고 있다. 그런 걸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요. 아, 그래요? 예, 반대로 이제 한동훈 후보로 단일화했을 경우에는 이제 박문식 후보를 지지했던 그 표들이 한동훈 후보에게 더 많이 상대적으로 쏠리는 그런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이 3자 간의 그러니까 이 두 분의 단일화가 어떻게 보면 이 부산 북갑 선거에서는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이게 단일화가 되려면 한쪽이 특히 이제 아직 낮은 여론조사 수치를 보이고 있는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이 저는 한 그 선거 비용 보전 받을 수 있는 15% 미만으로 떨어져야 좀 네. 단일화할 수 있는 뭐 이슈라든가 단일화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데 박민식 후보도 상당히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3자 간의 그 두 분 간의 단일화는 어렵고 아마 전 최종 결과도 지금 여론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민식 후보를 조금 응원하고 싶겠네요. 근데 박민식 근데 앞서 나왔던 양자의 구도가 간다고 하더라도 뭐 네. 하정 후보가 계속해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네. 큰 변화는 없을 거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큰 의미 부여를 할 만한 수치였습니까? 양자 대결 물론 단일화를 전제로 한 수치이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이 심리적으로는 일단 박민식 후보한테 가는 표는 보수 쪽에서 봤을 때는 이거 사표된다라는 그런 그 심리가 이제 작용을 좀 한다고는 보여지는데 네. 지금 이제 아까 뭐 단일화 안 하는 게 민주당에서 바라는 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정우 후보의 여러 가지 그 아주 수상한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네. 박민식 후보도 아무런 말이 없어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중앙 선대위에서도 아무런 논평이 안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네. 이게 지금 전선이 어떻게 그어지고 있는 건지 굉장히 헷갈릴 정도로 네.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고독한 싸움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 선거 구도가요. 피하 구분을 그냥 단순히 확정 짓기도 참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아주 수상한 주식 거래라는 거는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고요. 네. 박민식 후보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해당 업체 대표가 오늘도 입장을 냈습니다. 네. 주식 거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네네. 하고 있고 스타트업의 일반적인 퍼져 있는 행태인데 그거에 대해서 수상하다고 지적하는 것 자체가 박민식 캠프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허위 사실 유포일 수 있으니 저는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아니, 알겠습니다. 청와대의 AI 수석이 네. 청와대 AI 수석 때 그런 그 국가 AI 모델 사업에 선정을 하는 그 업체가 선정이 됐잖아요. 네. 그때 그 주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네, 만주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팔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베스팅이라는 게 일반적인 원래 상거래하고 전혀 알겠습니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팔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계약. 이 내용은 제가 그럼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 측에서 주식 그러니까 상당량을 4,000원 주당 4,000원짜리인가요? 주당 4,000원짜리를 100원 7만 원짜리 주식을 100원에 모두 해당 업체 대표에게 넘긴 부분 이거는 이른바 파킹이라고 해서 나중에 공직을 떠나면 다시 돌려받으려고 미리 보관해 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먼저 제기했고요. 자, 그러자 하정우 후보 측에서 무슨 말이냐. 이건 베스팅이라고 그래서 이 스타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핵심 인력이 주식만 받고 회사에 퇴사하는 걸 막기 위해서 계약 기간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액면가대로 주식을 다 강제 매수하는 그런 제도를 계약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베스팅 원칙에 준수한 거를 뭘 파킹이냐라고 반박을 했고요. 그러자 한동훈 후보 측에서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해충돌. 그러니까 AI 수석으로 있으면서 아까 그 말한 그 업체 말입니다. 여기가 국민성장펀드 지원 회사로 선정이 됐죠. 그래서 이게 이해충돌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하정우 후보 측에서는요. 공직에 가더라도 2달간의 주식 백지 신탁이나 처분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처분했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팽팽하게 맞서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뭐 다 맞다, 다 틀리다 할 수는 없고요. 법적인 논쟁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막판에 말씀을 하셔서 내용 정리는 제가 좀 장황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정치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피플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냉동인간, 뱀파이어 등의 수식어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수식어가 붙을까요? 영상 보십시오. 우리 자랑스러운 애기
누군지 아십니까? 가천대학교 이길려 총장의 모습입니다. 평소에 최강 동안으로 유명하기도 했는데 아까 지금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대학 축제에 이 연단에 서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인데 나이가요 93입니다. 93세. 근데 아까 목청을 높이는 이 상황을 보니까 이거 93세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만 93세이신 거잖아요. 만으로 93세. 그렇습니다. 연나이로 하면 우리가 예전에 얘기하던 뭐 95세까지도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저렇게 꼿꼿한 자세로 목청 높여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누가 봐도 90대의 이 인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많고요. 이길려 총장의 경우에는 사실 저런 모습들이 많이 축제에서 과거에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서도 사실 대학을 다니면서 총장님을 이렇게 팬심으로 좋아하기는 쉽지 않은데 학생들이 나 이 길며들 것 같아 라면서 이렇게 총장님을 좋아하는 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대학 다니실 때 총장님 만난 적 있습니까? 없고요. 성함도 좀 가물가물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학생들 축제에 등장한 총장님을 향해서 저렇게 환호를 지르고 또 93세의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환호와 구호를 외치는 모습 정말 믿기 어려운 영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오네요. 집에 불로초를 숨겨두고 혼자 드시는 거 아니냐. 나이를 속인 게 분명하다. 이 정도면 건강에 대한 연구를 해봐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까지 누리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길려 총장은요. 9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골프면 골프, 또 축제 때 학생들을 위해서 싸이의 말춤까지 선보이기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됐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와! 오늘은 세계적인 스타 싸이가 오는 날이죠. 가천 스타. 이쯤 되면 저도 궁금합니다. 건강의 비법이 도대체 뭐랍니까? 그런데 건강의 비법이 정말 딱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남들 다 하는 물 많이 마시기, 하루에 1.5리터의 물을 드시려고 노력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운동은 꾸준하게 하시고,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또 레이저 시술도 정기적으로 시작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커피보다는 이렇게 물이나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한다고 하시는데,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노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은 이 총장님만의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길려 총장이 저렇게 저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하다, 뭐 동안이다, 뭐 이런 쪽으로만 자꾸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와서 그렇지 사실은 그 능력도 출중한 그런 분이시죠? 그렇죠.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신 분입니다. 1975년에 서울대 의대로 졸업을 했고요. 1958년에 이길려 산부인과를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78년에는요. 국내 여성의사 최초로 의료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 4개 대학을 통합해서 가천대학교를 출범시켰고요. 네. 이력도 굉장히 화려하신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화제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피플 라이브 여러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원 FC 위민, 우리 남한 팀이죠. 그리고 내 고향 역사적인 축구 남북 대결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 경기가 오늘 이제 저녁에 열립니다. 수원 FC 위민 선수들은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남북 대결 필승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각오입니다. 사실 내 고향 FC가 북한 대표팀이라고 할 정도로 전력이 좋은 걸로 예상됩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도 작년과는 다른 멤버기도 하고 북한 선수들이 항상 경기 뛰면 굉장히 거칠고 욕설도 굉장히 많이 해요. 저희 선수들도 물러서지 않고 같이 욕하면 욕해주고 발로 차면 저희도 발로 차고 같이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소연 선수가 원래 저렇게 말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네. 북한 여자 축구단에서 뭐 욕하고 뭐 안 되면 발로 차겠다, 때리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렇게 이 얘기를 한 건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얘기입니다. 예전에 북한이랑 경기할 때 심지어 북한 측에서 죽이자라는 말까지 나왔다면서요, 상대 선수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소연 선수가 저렇게 이야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미 2017년에 여자 아시안컵 예선 당시에 겪어본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북한 선수가 이렇게 죽이고 나가자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수 입장에서 사실 조금은 위축되거나 주눅들 법도 한데 네. 우리 지소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기싸움에서 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우리도 죽이자라고 외치면서 사기 진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죽인다는 말이 그냥 진짜 죽인다는 말이라기보다 그렇죠. 많이 쓰잖아요. 뭐 그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 또 경기에서는 이것도 기선제압이 되면 안 되죠. 지난해 예선에서는 수원FC 위민이 북한 팀에 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또 모릅니다. 왜냐? 아까 영상으로 보신 한국 여자축구의 간판 지소연 선수가 이제 영입이 된 거거든요. 근데 북한 측이 또 김경영 선수가 어마어마한 선수라고 합니다. 저 두 선수의 맞대결이 정말 볼만할 것 같습니다. 포지션은 좀 다릅니다. 미드필더와 공격 포지션인데 미드필더 라인에서 아마 공격수를 다 막아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해보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북한 선수들의 훈련 모습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입국 때 아주 딱딱하고 말 한마디 안 하는 그런 무표정한 모습이었는데요. 훈련 때는 또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감 좀 이야기해 주세요. 자, 저 훈련 모습에서요. 눈에 띄는 장면이 있어서 저희가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저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신발 잘 보면요. 유명한 메이커죠. 나이키 그리고 아디다스입니다. 축구화로 아주 유명한 메이커인데 저게요. 일단 북한 상표가 아니에요. 북한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제국주의 상표입니다. 그런데 저걸 신고 지금 훈련을 한다. 근데 제가 알기로 북한 경제 제재 대상에 금지된 품목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선수들의 모습을 보시면 뭐 북한 제품을 착용하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고요. 네. 모두가 이제 뭐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같은 이 다른 브랜드를 착용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물론 뭐 진품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진품이겠죠. 그렇겠죠. 이 대북 제재 결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복이라든지 운동용품의 경우에는 사치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대북 제재의 대상이 되고요. 근데 어떻게 신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이 해외에 갔다가 본인이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오거나 아니면 다른 뭐 유통 경로를 찾거나 뭐 이랬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지금 나이키에서도 이 과거에 입장을 밝혔던 것이 왜냐하면 남자 선수단들도 다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어서 과거에 이제 화제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우리는 대북 제재를 준수하고 절대 이 북한에 수출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또 밝힌 바도 있습니다. 네. 대북 제재 대상에 해당되는 사치품은 맞답니다. 하지만 나이키에서 공식적으로 후원을 하거나 아니면 북한 팀에서 단체로 구매를 하면은 이거는 제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국제 대회에 나가서 제3국에서 사신는 거는 제재할 수 없다고 하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치르면서 거의 24시간 단짝처럼 딱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국방장관입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인데요. 왜 친하면 여러분 닮는다고들 하죠. 말투도 비슷해지고
헤그세스 국방장관이요, 한 공개석상에서 트럼프 대통령 성대모사, 그러니까 흉내를 냈습니다. 근데 너무 비슷해서 좌중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함께 보면서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평가해 볼까요? Pete didn't want it to be settled. It's these guys are doing a great job. That's a good attitude, though, Tom, right? He said, Pete, you're gonna have to be tough as shit. Sorry. He did. You ready? They're gonna come after you. And boy, was he right. He was right.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비슷한 것 같은데 저런 성대모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정해져 있죠. 그 사람과 아주 친한 사람, 그런 거 과시할 때 또 성대모사 하기도 하죠. 자, 다음 코너는 사건 라이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노란 버스가 너무 위험하게 운전을 한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는 건 물론이고 과속으로 내달리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제보였습니다. 그런데 차량 안에는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는 건데요. 저희 채널A의 특별 취재팀 권경문 기자가 이 현장을 직접 취재해 왔습니다. 제한 속도가 무색하리만큼 무섭게도 내달립니다. 70km를 넘네. 직진 차선에선 그냥 좌회전, 좌회전 차선에선 악착같이 뒤에 붙어 아슬아슬 넘어가는 게 반복입니다. 빨간불인데. 이 차량들 안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노란 버스의 아찔한 운전은 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멈추라는 우회전 빨간불 무시합니다. 신호 걸렸는데 지나간 것 같은데. 차선 2개 한 번에 타 넘더니 좌회전 차선에서 맘대로 돕니다. 턴을 했네. 속도를 올립니다. 저는 따라갈 수 없어요. 결국 따라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날라갔다. 놓쳤습니다. 아이들을 태운 차가 이렇게 달리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선생님, 하실 때 선생님. 기사님 운행을 하실 때 좀 바쁘거나 하는 사유가 좀 있을까요? 속도 말고 신호. 다들 규정대로 잘 지켰다 합니다. 아이들 있을 때 좀 그러면 위험하지. 직진 최전에서 좌회전하면 큰일 나지. 누가 그랬어. 사진 찍어갖고. 이 와중에 이런 장면이 찍혔습니다. 차 안에서 좀 전자담배 이런 거 태우는 거네. 그런 거는 그 뒤에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야, 너 이제 찍으면 안 돼. 노란 버스들이 대로변 한쪽을 가득 메웠습니다. 일제히 차선 여러 개를 가로지르니 달려오던 차들이 멈칫합니다. 여기서 차선 변경이 우리가 위험해서 그런 거지 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들이 탄 차는 위험해서도 안 될 겁니다. 불안해서 그래서 많이 위험을 많이 줘요. 위험한데 거기는 조금 잘 안 시켜주고 이건 아이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정차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100% 우량거리라고 하시면 안 되고 약간 그 분리돼 있어요. 저희 터치가 아니에요. 현장 카메라 권경문입니다. 아니, 과속의 신호 위반까지 하면서 위험해서 그렇지 불법은 아니라는 말은 도대체 앞뒤가 맞는 말인가 이해가 안 되고요. 아니, 거기다가 아이들이 타는 차에서 흡연까지 한다고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건? 네, 이 지역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4일간 노란 버스만 주시해서 봤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10대 넘게 봤습니다. 우선 과속이 가장 많았는데요. 네.
일반 도로나 어린이 보호구역 할 것 없이 저렇게 내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상에도 담겼지만 취재 차량이 차마 따라가지 못해서 놓친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네. 깜빵이 없이 차선 변경하고 칼치기 하는 경우도 봤고요. 어린이 태우자마자 문도 안 닫고 출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허. 이런 노란 버스들, 어린이 보호 차량에는 동승자가 탑승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 동승자가 아이들 안전띠 맸는지도 확인해주고 네. 하차했을 때 안전한지 여부도 당연하죠. 체크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조차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동승자 왜 안 태웠냐고 물어보니까 마침 그날만 아파서 안 왔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학부모들이 아까 민원을 넣는다고 했어요. 근데도 안 고쳐지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네, 우선 이 노란 버스 상당수가 학원 소유가 아닙니다. 네, 따로 계약 맺어서 운행하는 개인 영업 차량인데요. 네. 그래서 학부모들이 학원에 민원을 넣어도 고쳐지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 겁니다. 네. 만약 이 노란 버스가 운행을 하다가 과태료를 매겨도 기사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기사 개인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운행에 대한 책임 소재 자체가 학원에 있지 않다 보니 학원에 민원을 넣어도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네. 아니 그런데 학원 직영차가 아닌 게 이유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좀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그래서 저희가 관계 기관에도 차례로 물어봤는데요. 우선 구청에서는 이 노란 버스들의 불법 주정차 문제만 자기들이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노란 버스들이 도로에서 실제로 어떻게 운행하는지는 경찰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어허. 네, 그래서 경찰에도 물어봤는데요. 이 노란 버스의 운행에 대해서만 따로 단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허. 일반 차량들 단속할 때 노란 버스도 잡히면 잡히는 거지 노란 버스만 따로 지켜보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노란 버스의 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핑퐁 같은 상황인 건데 이 상황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방치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됐습니다. 네. 본인 애가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이 상황을 지켜봤으면 합니다. 꼭 사고가 나서 큰일이 나야 또 그때 가서 아이고야 뭐 이렇게 할 건가요? 자, 권경문 기자 현장 취재 잘 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어제 저녁 퇴근길 지하철 안이 순식간에 공포의 순간으로 휩싸였습니다. 승객이 갖고 탄 물건에서 갑자기 불이 난 건데요. 직접 보시죠. 사람들 깔리고 막 신발이랑 막 소지품 막 다 난장판돼서 막 거기 탄내나고 저 뒤쪽에는 연기가 나는 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 몇 초간에 죽는 줄 알았고. 아니 퇴근길 지하철이면은 정말 사람이 많을 텐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불이 난 겁니까? 그러니까 이 보조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방 안에 두고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붙으면서 다른 것으로 또 옮겨 붙은 흔적까지 지금 발견이 됐다라고 하고요. 긴급히 이렇게 비상 문을 열고 탈출을 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만 승객들이 너무나 많이 놀랐을 것 같고 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 배터리의 경우에는 이 수조에 넣어서 완전하게 화재를 껐다라고 합니다. 이 지하철 역사마다 이렇게 이 화재를 끌 수 있는 불을 끌 수 있는 수조를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데요. 워낙 보조 배터리 많이들 휴대하고 다니고 화재 발생 빈도도 늘어나다 보니까 전 역사에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조 배터리 저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불이 나는 상황 어떤 상황인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조 배터리가 떨어뜨렸는데 이게 살짝 그 틈이 벌어지면서 그 사이에 어떠한 도체, 그러니까 헤어핀이라든지 어떠한 금속 물질. 그렇죠. 금속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떨어뜨리지 말아야겠군요. 자, 이번에는 이란 소식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죠. 신랑과 신부가 꽃과 리본으로 장식된 분홍색 지프차를 타고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뭐죠? 웨딩카 한가운데 기관총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앞 유리에는 모스타바 하메네이 등 최고 지도자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커플은 기관총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예비 부부들이 모인 합동 결혼식 행사장입니다. 거대한 미사일이 전시돼 있고 곳곳에는 이란 국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احتمال زیاد به نظر من جنگ میشه و اگر جنگ زمینی باشه ما بتونیم کمکی کنیم 100%. بله ثبت نام کردیم و اگر جنگ بشه من و همسرم گفته بودیم هر دوتا با هم بریم. حالا 자, 결혼식장에 기관총과 미사일이라니요. 아, 참 이런 현실을 지금 반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들의 절박함을 보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곧 다시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위협 속에서 전쟁이 많이 발생하면 나의 희생을 맹세한 사람들이 저렇게 결혼식을 치르는 것이고요. 참 행복해야 될 결혼식에 저렇게 미사일이 권총이 있다라는 것이 참 씁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경제 라이브입니다. 삼성전자 총파업과 관련된 내용 속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의견이 정리됐는데 하나가 어쨌든 간에 정리가 안 돼서 사용료 측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자, 파업 전날인 오늘까지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서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조정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엔 최종 결렬됐습니다. 이대로라면 내일 총파업이 예정대로 강행이 될 건데 앞서 저희가 속보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일단 노조 측에서는 결정이 지연된 경영진 측에 책임을 돌렸고요. 또 사측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반도체 노조의 비반도체 부문의 손해 부분까지도 다 메꿔달라는 주장을 노조 측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일단 내일 총파업은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총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중앙노동위원회 설명을 들어보면은 일단은 그 2차 사후 조정도 결렬이 된 거는 사측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마지막까지 남은 쟁점은 성과급 재원을 얼마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명문화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쟁점으로 보였는데 오히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노사 양측이 접점을 찾은 것 같아요. 사측에서도 노조가 요청하는 그 성과급에 대한 거는 대부분 다 들어줬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더군요. 네. 그런데 이제 사측의 설명을 들어보면 오히려 지금 문제는 성과급 배분 비율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와 어디를 나누는 배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삼성그룹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성과에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원칙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데 지금 노조가 제시하는 성과급 배분 비율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사측은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알려진 것처럼 노조가 제시한 안은 부문별 70%, 사업부별 30% 이게 7대3 구조를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측이 제시한 거는 6대4, 60대 40%의 비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노위가 제시한 안은 노조 측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부분이 아마 현재 좁혀지지 않아서 사측이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은 일단 그래도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결렬 직후에. 이렇게 되면은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는 건지 카드가 뭐 남은 게 있습니까? 그리고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그러면 높아진 거 아닌가요? 일단 긴급 조정권 발동과 관련해서 지금 중앙노동위원회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 입장이 나온 거는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거. 현재로서 긴급 조정권 발동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너무 이른 단계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른 거죠? 지금 뭔가 조정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쟁점이 좁혀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오늘도 시간이 남아 있고
총파업에 내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네. 계속해서 노사 양측 모두 협상의 창구를 열어놓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중노이라든지 고용노동부도 양측이 접점을 좁힐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당장 긴급조정권 발동은 일단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법원이 개입해서 공장이 멈추는 것은 막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력 투입의 뭐 규모의 논란이 조금 있긴 하지만 총파업에 돌입해도 공장이 멈추는 최악의 사태는 일단 피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긴급조정권 발동을 조금 더 늦추는 걸 보면 뭔가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사측과 끈질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 이 노조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최승호 노조위원장이죠. 그런데 과거의 모습이 갑자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년 전의 영상을 참 누가 찾았는지 이런 걸 또 벌써 찾았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최승호 위원장이다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길래 그럴까요? 함께 보시죠. 파운드리 S5 제조에서 시스템 업무를 하고 있는 최승호라고 합니다. 클레이아트 포켓몬이나 이런 펭수 좀 인기 캐릭터들 만들고요. DS 캐릭터도 한 번씩 다 만들어봤거든요. 이번에 토끼해잖아요. 그래서 당근 느낌으로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반도체에서 생산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능들을 교육까지 하고 피드백까지 받아가지고 개선하는 업무까지 하는 게 제 역할입니다. 3년 전에 최승호 노조위원장 삼성전자 이 본인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정말 대단했던 모습입니다. 그랬던 직원이 지금 현재는 노사 갈등은 물론이고요. 노노 갈등의 정중앙,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불과 3년 만에 말이죠. 삼성전자 직원만 글을 쓸 수 있는 한 익명 커뮤니티에 그런데 이런 갈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노노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이닉스처럼 10% 성과급만 요구했어야 했다. 일괄적으로 전 직원 대상. 그렇게 했으면 지금 협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런 글도 올랐네요. 이상한 사람을 노조위원장으로 뽑아놔서 문제가 생겼다. 전형적인 노노 갈등이군요. 자, 노조 지도부의 협상 전략 자체를 비판하는 글들이 여전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5,0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탈퇴 숫자가 계속해서 민감하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초기업 노조의 과반 지위까지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계속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 많은 노조원들이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 현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지 못했고 각종 불만들을 드러내면서 이런 탈퇴 행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이번 협상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번 협상 이후에 현 노조, 초기업 노조에 대한 지위라든지 현 집행부에 대한 신뢰 문제는 아마 계속해서 제기되지 않을까? 실제로 오늘 이 DX 부문, 그러니까 DS 반도체가 아니고요. DX 가전이라든지 네. 휴대폰 부분의 노조원 5명이 제기한 현 그 임단협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의 1차 신문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셨겠지만 최승호 위원장이 협상하러 들어갈 때 DX 부분 노조 나와서 네, DX 부문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반영해달라고 직접적으로 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단적으로 이런 것만 봐도 앞으로 이 협상 이후에 노노 갈등 문제는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고요. 실제로 DS와 DX 부문의 노조가 정말로 갈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파업만은 좀 막아보려고 했는데 글쎄요. 내일 강행이 될 것 같네요. 자, 내일 날씨 궁금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놀라진 않으셨나요? 오늘 전국에 봄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우비를 입고도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비는 봄비답지 않게 양도 많겠고요. 강한 바람도 동반하겠습니다. 우선 비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내일 오후까지, 그 밖에 전국은 밤까지 이어지고요.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양이 한여름만큼 많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많게는 150mm 이상, 제주에도 120mm 이상, 충청과 강원 내륙에 100mm, 서울과 남부지방에 80mm가 내리겠습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린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며 더위는 식었습니다. 오늘 한낮에 20도 안팎에 그쳐 어제보다 5도 이상 낮겠고요. 내일도 오늘만큼 서늘하겠습니다. 기온은 모레 다시 오르겠지만 주 초반에 8월 더위는 없겠고 25도 안팎에 머물 전망입니다.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체온 관리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기온 때문만이 아니라 우산을 써도 비가 안쪽으로 들이치기 때문에 우비나 바람막이를 입으시고 장화를 신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날씨였습니다. 앞서 부산시장 선거 아이템을 다루던 중에 박형준 캠프가 전재수 후보를 고발했다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하단 자막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에일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